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혼자였는지를 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다 세기도 전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외로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잔인한 초상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그 공허함이 세월이라는 물감이 마르고 나면 캔버스 위에 또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이름의 손님이 문을 두드릴 때 그것을 쫓아내는 대신 차 한 잔 내어주고 마주 앉아 대화를 시작하는 법. 그리하여 마침내 그 외로움을 고독이라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으로 바꾸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 조선의 가장 외진 구서, 전남 강진의 작은 초가에서 1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홀로 보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그는 한때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세상을 호령할 법한 천재였지만 정치적 격변 속에서 유배라는 극단적인 고립 속에 던져졌습니다. 천지간에 의지할 곳 하나 없는 그 막막한 심정이 어땠을까요? 요즘 우리가 겪는 카카오톡 일십 정도의 가벼운 소외감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 자체가 지워지는 듯한 공포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약용은 그 지옥 같은 고립 속에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학문을 완성시키는 기회로 그 시간을 바꿔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의 지혜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 긴 밤 동안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마치 썰물이 빠져나가는 해변을 지키는 일과 비슷합니다. 떠들썩하던 파도 소리가 잦아들고 백사장을 가득 채웠던 사람들의 발자국이 하나둘 지워지기 시작하죠. 한때는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발 나 좀 내버려두라고 소리치고 싶던 순간도 있었을 텐데 어느 날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그 소음들이 다 어디로 증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고 메시지 알림음은 광고와 청구서뿐이며 주말 저녁이면 텅 빈 식탁 위에 혼자 먹기엔 너무 많고 버리기엔 아까운 반찬들만 쓸쓸히 놓여 있습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외로움이라는 끈적한 감정에 휘말려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것, 정말 외로움이 맞나요? 아니면 외로움이라는 가면을 쓴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선물일까요? 정약용은 외로움을 친구로 만드는 비범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외로움과 고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둘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입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괴로움입니다. 누가 나 좀 알아줬으면, 누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 결핍의 상태, 채워지지 않는 갈증, 바닥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 같은 허무한 말이죠. 외로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끊임없이 밖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기를,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누군가 이 적막한 방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있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요. 하지만 그 간절함이 충족되는 순간은 놀라울 정도로 짧고 그 사람이 돌아간 뒤에 밀려오는 공허함은 만나기 전보다 더 깊습니다. 마치 설탕물로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면 고독은 스스로 선택한 홀로 있음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라는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고독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세상의 온갖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그 조용하고도 깊은 울림을 말이죠.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수면 위의 물결뿐입니다. 깊은 물속은 어떤 태풍이 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지요.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표면의 물결과 같습니다. 친구가 보낸 문자 하나에 기뻐하다가도 누군가의 시니컬한 말 한마디에 세상이 끝난 것처럼 요동칩니다. 하지만 고독을 아는 사람은 저 깊은 심해의 물과 같아서 세상이 어떻게 뒤흔들어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우리 뇌는 외로움을 느낄 때 신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와 똑같은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전측대 상피질이라고 불리는 이 영역은 물리적 고통과 사회적 고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가슴이 아프다거나 마음이 쓰리다고 표현하는 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인 사실인 셈이죠. 외로움을 느끼면 실제로 방 안의 온도가 더 춥게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같은 온도의 방에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체감 온도를 평균 2도 이상 낮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추우면 정말로 몸도 추워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역시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는 외로움에 굴복한 모습이었습니다. 1801년 겨울, 신유박해의 회오리 속에서 형 정약종은 참수당하고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가족은 산산이 흩어지고 벗들은 등을 돌렸으며 누구 하나 말 걸어주는 이 없는 현실 속에서 그는 며칠씩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때 그가 쓴 시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세상에 대한 원망이 절절히 배어 있었지요. 하지만 정약용은 오래지 않아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겨루를 얻었구나.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능동적으로 고립을 수용함으로써 수동적인 소외를 극복한 것입니다. 외로움이 나에게 강제된 벌이라면 고독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수행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지만 마음가짐 하나가 달라지는 순간 그 의미는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감옥이 도서관으로 변하고 유배지가 서재로 변하며 정막이 영감으로 변합니다. 이때부터 정약용의 외로움은 고독으로 승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독 속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방대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업적이 탄생하게 됩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의 속도에 맞추느라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자신을 돌아볼 틈이 없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어 소파에 쓰러지기 바쁘고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과 사회적 의무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 바쁜 와중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같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여유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건 드디어 진정한 나와 대화할 티켓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이 티켓은 젊을 때 아무리 돈을 주고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이 귀한 화폐를 이제야 손에 쥐게 된 셈이니 어떻게 쓸 것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독서였습니다. 그는 강진에 도착한 후 주막집 뒷방에 거처를 잡고 구할 수 있는 모든 책을 모았습니다. 당시 강진은 조선의 변방이었기에 서적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제자들과 지인들을 통해 한양에서 책을 보내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했습니다. 오직 독서의 한 가지 일이 위로는 옛 성현을 쫓아 함께할 수 있게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을 쌓으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시공간을 초월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들과 1대1로 대화를 나누는 초능력과 같다는 뜻입니다. 공자와 맹자, 노자와 장자, 주희와 왕양명. 이분들을 실제로 만나려면 타임머신이 필요하겠지만 책을 펴는 순간 그들은 여러분의 가장 조용한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게다가 이 위대한 스승들은 현실의 친구들과는 달리 내가 말을 끊어도 화내지 않고 내가 잠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내가 같은 문장을 10번을 되풀이해 읽어도 지겨워하는 기색 하나 없이 매번 새로운 의미를 선물해 주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덧붙이자면 오래된 책에서 나는 특유의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냄새의 정체는 종이에 포함된 리그닌이라는 성분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바닐린 성분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닐린은 바닐라의 주요 향기 성분과 화학적으로 동일한 물질이므로 우리가 헌책방에서 느끼는 그 아늑하고 포근한 냄새는 과학적으로 보면 바닐라 향과 매우 흡사한 셈이죠. 독서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는 이런 후각적인 이유도 숨어 있었던 겁니다. 영국 서식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단 6분간의 독서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치가 68%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는 음악 감상이나 산책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책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즉각적인 것이지요. 정약용은 강진 유배 기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남겼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같은 불후의 명작들이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 탄생했지요. 목민심서 한 권만 해도 48권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모든 원칙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행정학의 백과사전이었습니다. 경세유표는 국가제도 전반의 개혁안을 담은 것으로 토지제도, 조세제도, 관료제도 등 조선이라는 나라의 뼈대를 완전히 새로 짜는 청사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저 술에 취해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으라며 신세 한탄만 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외로움을 학문에 대한 광적인 열정으로 승화시켰고 그 결과 조선 후기 실학의 집대성자라는 불멸의 칭호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500권을 쓰라는 건 무리겠지만 적어도 내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한 문장 정도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르는 건 독서만이 아닙니다. 글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악기를 배우는 것, 혹은 조용히 음악을 감상하며 사색에 잠기는 것, 이 모두가 훌륭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영혼의 양식을 찾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5분도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을 들었다가 금세 졸음이 밀려올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려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싶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자책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을 갑자기 움직이면 당연히 뻣뻣하고 아픈 법이니까요. 내면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매일 조금씩 움직여주다 보면 어느 순간 혼자 있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소중해지지요.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타인이 내 곁에 없어도 내 안의 세계가 이미 충분히 넓고 깊다는 걸 아는 사람은 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만날 때도 훨씬 여유롭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하거나 채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풍요로움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주게 되지요. 마치 물이 넘치는 우물이 주변의 땅을 적시듯 내면이 가득 찬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내면이 학문과 사색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사람은 줄 것이 없지만 가득 찬 사람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이야기를 했으니 이제는 그 정원의 울타리를 넘어 진짜 흙과 나무가 있는 곳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인간은 결국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고 삽니다. 하루 종일 형광등 아래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콘크리트 상자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어느덧 인공적인 색깔로 물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 화면의 푸른 빛을 보고 출퇴근길에 지하철의 형광등을 보고 사무실에서 모니터의 백색광을 보고 밤에는 다시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잠이 드는 생활. 이 순환 속에서 우리의 눈이 마지막으로 자연광을 제대로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자연의 리듬을 잃어버린 영혼은 마치 박자를 놓친 연주자처럼 세상과 엇박자를 내며 삐걱거리게 마련이니까요. 일본에서 시작된 산림욕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숲속을 걸으며 나무들이 내뿜는 피톤치드를 마시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현저히 감소하고 자연 살해세포의 활성이 증가하며 혈압과 맥박이 안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톤치드라는 물질의 정체를 알면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피톤치드는 나무가 자신을 해치려는 미생물이나 곤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일종의 천연 살균제입니다. 나무들이 치열하게 생존 전쟁을 벌이며 독소를 내뿜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우리는 공기 좋다며 심호흡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전쟁터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휴식처가 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줍니다. 정약용이 머물렀던 강진의 다산초당은 자연이 선사하는 최고의 치유 공간이었습니다. 만덕산의 푸른 숲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강진만의 잔잔한 물결이 매일 아침 안개를 머금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초당 앞에는 그가 직접 가꾼 작은 차밭이 있었고 뒤편으로는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고요한 자연 속에서 침묵하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 요즘 왜 연락이 뜸하니? 너 이번에 승진은 했니? 자녀는 어디 대학에 갔니? 같은 피곤한 질문을 던지지 않지요. 그저 바람은 불러오고 꽃은 피었다가 때가 되면 조용히 집니다. 비는 내리고 눈은 쌓이고 계절은 돌아가며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인간의 의지와도 상관없이 제갈 길을 묵묵히 갑니다. 이런 자연의 무심함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인간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자연 앞에 서면 비로소 긴장을 풀 수 있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판단하지도 평가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차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인근 백년사의 해장선사와 교류하며 함께 차를 마시고 학문을 논했습니다. 차를 마시는 행위는 단순히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정수를 내 몸 안으로 받아들이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찻잎이 뜨거운 물속에서 천천히 퍼지며 향을 내뿜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요동치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첫 번째 우림에서 올라오는 맑고 가벼운 향, 두 번째 우림에서 깊어지는 맛의 층이, 세 번째 우림에서 은은하게 남는 여운. 이 과정을 온전히 집중하며 따라가다 보면 나를 괴롭히던 세상의 소란들이 저 멀리 파도 소리처럼 아득해집니다. 다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명상이며 현재에 온전히 머무는 훈련인 것이지요. 자연과 친구가 되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바다를 찾아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창밖의 하늘을 1분간 바라보거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꽃을 유심히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기르는 작은 화분 하나도 여러분의 자연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새로 돋아난 잎을 살피고 때로는 시든 잎을 떼어주며 그 생명의 순환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의 리듬에 다시 동조할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려 노력해보세요. 봄에 피어나는 꽃의 생명력, 여름의 짙은 녹음, 가을의 쓸쓸한 낙엽, 그리고 겨울의 단단한 침묵. 이 순환의 고리 속에 나의 삶도 함께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천지와 나는 같은 뿌리이고 만물과 나는 한 몸이라는 오래된 동양의 지혜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되어줍니다. 내가 자연의 일부인데 어떻게 혼자일 수 있겠습니까? 이 밤에도 달은 뜨고 바람은 불고 별은 빛나며 그 모든 것이 여러분과 같은 우주 안에서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연이 항상 자유롭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장마철에는 습기 때문에 온몸이 쑤시고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며 겨울에는 매서운 칼바람이 뼈를 에이지요. 정약용도 초가삼간 유배지에서 눅눅한 곰팡이와 싸우며 여름이면 벌레들의 습격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함마저도 삶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며 삶의 무상함을 배우고 모진 바람을 견디는 소나무를 보며 자신의 지조를 다잡았지요. 자연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스승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꽃도 영원히 피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겨울을 견딘 씨앗만이 봄의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공적인 자극보다 자연의 소박한 아름다움에 더 마음이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보다 은은한 달빛이 더 좋아지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보다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더 편안하게 들리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미 고독을 즐길 준비가 된 근사한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연과 교감한다는 것은 결국 나의 리듬을 자연의 거대한 박자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할 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산을 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내 삶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껴질 때 끊임없이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다시 나아갈 용기를 얻는 것. 정약용이 다산의 숲길을 걸으며 수많은 고뇌를 털어냈듯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비밀 정원을 하나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원이 비록 베란다의 작은 화분 하나일지라도 그 안에는 우주의 섭리가 담겨 있고 여러분의 외로움을 달래줄 생명의 에너지가 가득하니까요. 자연의 품에서 충분히 위로를 받으셨다면 이제 다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모순적입니다. 산속의 고요함을 예찬하다가도 어느 순간 누군가의 체온이 그리워지고 시끌벅적한 사람 냄새가 그리워지니까요. 혼자 있고 싶지만 외로운 건 실은 이 양가적인 마음.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일 것입니다. 사실 외로움의 늪에 깊이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지독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만 제일 외롭고, 나만 힘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의 감옥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초점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내면 상태에만 과도하게 집중하여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외로움은 여러분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아닙니다. 옆집 사람도,
편의점 알바생도, 화려한 조명 아래의 연예인도, 거대한 회사를 운영하는 CEO도 각자의 방에 들어가면 비슷한 공허함과 마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33%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문화, 경제적 수준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타인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전장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우리의 시선은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연민으로 확장됩니다.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지요. 지하철에서 내 발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 무례하게 말을 거는 직장 상사, 명절에 잔소리만 늘어놓는 친척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타인들도 사실은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같은 처지의 영혼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가끔은 누군가에게 지옥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뾰족하게 굴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심한 말을 내뱉은 적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과학적으로도 흥미롭습니다. 남을 도울 때 뇌에서 엔도르핀이 분비되며 느끼는 신체적 쾌감을 헬퍼스 하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달리기를 할 때 느끼는 러너스 하이와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우울증 발생률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혈압이 낮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개선된다는 결과도 있으니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는 건 도덕적 수행이라기보다 나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아주 현명한 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하는 가장 어른스러운 태도는 사람에 대해 미리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은 흔히 방어 기제를 발동합니다. 어차피 나를 이용하려 하겠지, 나중에 뒤통수를 치겠지라며 마음의 빗장을 꽁꽁 걸어 잠그지요. 하지만 이런 태도는 스스로를 더욱 깊은 고립의 방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정약용을 보십시오. 강진 유배 초기의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신분적 제약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침을 청하러 오면 죄인이 무슨 가르침을 주겠소라며 손사래를 쳤지요. 하지만 그는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어린 제자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에서 삶의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황상, 이청, 이강회, 윤종진 등 강진의 젊은이들이 그의 문화에 모여들었고 그들과의 학문적 교류는 정약용의 사상을 더욱 깊고 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인연들이 정약용 18년 유배 생활을 버티게 해준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지요.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은 결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가벼운 목례를 건네는 것, 택배 기사님께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를 건네는 것, 식당에서 직원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내는 것. 이런 작은 행위들이 쌓이면 우리 주변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그 온기는 반드시 돌고 돌아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또한 타인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인생을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하곤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 말하지 못할 사연과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공감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그만큼 내가 품을 수 있는 세상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나이가 든다는 건 어쩌면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대신 포용력을 높여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너무나 완벽한 관계를 꿈꿨기에 작은 균열에도 쉽게 실망하고 돌아섰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실수를 하며 가끔은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요. 이런 성숙한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이라는 껍질을 깨고 나와 타인과 진실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고민하기보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관계의 주도권을 내가 쥐는 방법입니다. 내가 먼저 따뜻함을 발산하면 주변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온화해지기 마련이니까요. 타인을 향한 연민과 친절은 결국 나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약용이 황막한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키우며 자신의 고통을 잊었듯 여러분도 주변의 작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 온기로 외로움의 추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가장 깊고도 조용한 마지막 장에 다다랐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손님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손님은 예고도 없이 우리 곁을 서성거립니다. 거울 속에 깊어진 주름에서 자고 일어나면 예전 같지 않은 관절의 뻣뻣함에서 오래된 친구의 부고 소식에서 우리는 죽음이 멀지 않았음을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존재론적 고독감이야말로 그 어떤 외로움보다 깊고 본질적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지금 이 순간이 비로소 완성된다는 진리. 이것은 동서양의 모든 철학과 종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핵심 명제입니다.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참으로 눈물겨운 노력을 합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종류별로 구비해두고 건강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이 있으면 온갖 검색을 하며 불안에 떱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죽음 앞에서 아주 담담했습니다. 유배지에서 권력을 잃고 재산을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참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 정학유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학문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박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기에 하루하루를 단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였던 것이지요.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묘한 울림을 줄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그러니까 탄소, 질소, 산소, 철 같은 것들은 수십억 년 전 폭발하며 사라진 별들의 잔해에서 왔다고 합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입니다. 우리 몸속의 철 원자는 어딘가에서 초신성 폭발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가 숨쉬는 산소는 수십억 년간의 우주적 순환을 거쳐 지금 우리의 폐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란 사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왔던 우주의 재료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반납할 때 우리가 통곡하며 울지는 않잖아요. 재밌게 잘 읽었다 하고 정중히 돌려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주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감사하며 반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정약용은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더 치열하고 능동적으로 살았습니다. 이제야 참다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구나라는 그의 고백은 삶의 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매 순간을 보석처럼 여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현재를 낭비하지만 죽음을 응시하는 사람은 현재를 보석처럼 갈고 닦습니다.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살아있는 동안 아무것도 즐기지 못한다고. 죽음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가는 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장 정직한 알람 시계인 셈이지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는 타인에 대한 애정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우리가 사랑하는 모두가 결국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미워할 사람이 별로 없어집니다. 지하철에서 나를 밀치고 간 무례한 사람도 사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느라 마음이 급한 같은 처지의 여행자일 뿐이니까요. 이런 동병상련의 마음이 생기면 외로움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잇는 거대한 바다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느끼는 그 깊은 슬픔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138억 년의 우주 역사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지구 위에 존재하며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확률의 산물인지를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제이고 기적이며 선물입니다. 그 슬픔조차도 우리 영혼을 성숙하게 만드는 걸음이 됩니다.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고독한 시간을 창조적인 시간으로 바꾸는 힘은 바로 이 유한함의 수용에서 나옵니다. 내 마음이 삐뚤면 세상도 삐뚤어지지만 내 마음이 죽음까지 품을 만큼 넓어지면 세상은 온통 진리와 감사로 가득 찹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만든다는 것은 결국 나라는 존재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껴안는 일입니다. 젊은 시절의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다면 나이 든 후의 고독은 잘 익은 와인처럼 깊은 풍미를 지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고 자연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며 별의 먼지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가장 고귀한 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죽음까지 대신해 줄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절대적인 고독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세속의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며 마침내 나 자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18년간의 유배라는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써내려간 정약용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끝이 있기에 아름다운 저녁 노을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그 끝을 향해 갈수록 더욱 찬란하고 깊은 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고 정적이 깊을수록 영혼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지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만 년 전 사라진 별들의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으니까요. 오늘 밤 외로움이 찾아오면 그저 가만히 숨을 내쉬며 그것을 고독이라는 이름의 선물로 바꾸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 정원에는 이미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자연의 숨결과 타인의 온기, 그리고 삶의 유한함이 주는 깊은 평화가 여러분을 포근히 감싸고 있습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은 저 멀리 밤바다의 파도에 실어보내시고 오직 당신 자신만을 위한 이 고요하고 감미로운 어둠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어가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근사한 고독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밤은 깊고 우주는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